호의가 계속되니까 이게 정말 권리인 줄 아는 건가? 현재 인도인 노동자들은 월급 100% 인상과 일자리 세습이라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가지고 무리한 파업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불법 파업을 막아주겠다고 약속한 인도 정부가 파업 사태에 손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 노동자들은 막무가내로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본 구글, 애플 등 미국의 대기업은 이미 짐을 싸서 철수를 했다고 하는데요. 국제무역 전문가들이 이 파업 사태 때문에 한국 경제, 심지어는 국제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키란입니다. 저는 인도 뭄바이에서 무역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제 무역 거래에 있어서 수출자와 수입자, 그리고 관련 기업과 기관 간의 복잡하고 복합적인 거래와 문제에 대하여 조율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그날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해요. 평소처럼 평범한 하루였는데 한 신문 기사 때문에 제 세상이 뒤집힐 줄은 전혀 몰랐죠. 그날 아침 출근하기 전에 제가 자주 가는 카페에 들르기로 했습니다. 음료를 홀짝거리면서 휴대폰을 꺼내 뉴스나 한번 확인해 볼까 했죠. 그때 눈에 띄는 헤드라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인도 대형 전자 공장, 노동자 파업 돌입. 기사를 보니 삼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삼성은 한국의 글로벌 대기업이죠. 그런데 이 회사의 인도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읽어보니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두 가지 주요 사항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더 많은 임금을 원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요구는 좀 특이했습니다. 자기 자식들이 나중에 자라서 그 공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해 달라는 거였죠. 기사에 따르면 공장은 이미 한 달 넘게 멈춰 있었대요. 이건 삼성에게도 그리고 인도 경제에도 엄청난 타격이었습니다. 상황이 워낙 심각해서 인도와 한국 정부까지 개입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이 한국 기업이다 보니 한국 쪽에서도 걱정이 많았던 거죠. 기사를 읽으면서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먼저 궁금했습니다. 왜 노동자들이 이런 요구를 한 걸까? 또 걱정도 됐죠. 공장이 계속 멈춰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 노동자들이 자식들의 직장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한 걸까?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요구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데 말이에요. 사무실로 걸어가면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뭄바이의 바쁜 거리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몇 명이나 이런 파업 같은 일들의 영향을 받을까? 큰 회사들이나 정부가 내리는 결정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까? 궁금했습니다. 그날 회사에서 저는 평소 업무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 그 파업 생각만 나는 거예요. 결국 결심했습니다. 이 파업에 대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알아보겠다고요. 퇴근하고 나서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파업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사를 하기로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질문하고 모든 면에서 이 문제를 이해해 보려고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죠. 이 결정이 저를 놀라운 여정으로 이끌 거라는 걸요. 그 여정은 제 일에 대한 생각뿐만 아니라 제 나라와 제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까지 바꾸게 될 거예요. 삼성 파업은 이제 더 이상 그냥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해결해야 할 미스터리이자 반드시 이해해야 할 문제였죠. 그날 밤 뭄바이의 북적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집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새로운 목표 의식을 느꼈습니다. 이건 정말 흥미로운 일이 될 것 같았습니다. 일을 마치고 나서도 자꾸 삼성 공장 파업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풀어야 할 퍼즐처럼 느껴졌죠. 그래서 더 깊이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노트북을 꺼내고 차이 한 잔을 준비한 뒤 아파트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석에 자리를 잡았죠. 조사를 시작하자마자 이 상황이 얼마나 복잡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회사와 노동자들이 의견 충돌을 일으킨 게 아니었습니다. 문화와 전통,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변화하는 세상에 관한 문제였죠. 우선 인도에서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서 노동자들이 더 많은 급여를 요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한 건 단순히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진짜로 원했던 것 중 하나가 제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건 바로 자기 자식들이 컸어도
그 공장에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이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나라에선 사람들은 원하는 곳에서 일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곧 인도에서 흔히 있는 일이 떠올랐습니다. 인도에서는 부모가 하는 일을 자식이 이어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버지가 농부면 자식도 농부가 되고, 어머니가 선생님이면 자식도 선생님이 되는 경우처럼요. 이게 우리 전통의 일부죠. 그래서 삼성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자기 자식들이 미래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길 바랐던 거예요. 그런데 삼성이라는 한국의 대기업은 이 요구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다른 공장들보다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공장에서 일한다고 해서 자식들에게 일자리를 보장할 수는 없다고 했죠. 그들은 무조건 부모와 상관없이 그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읽을수록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양쪽 다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저녁, 일이 늦게 끝나서 사무실을 나서는데 우리 건물의 경비원인 라제시 아저씨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평소엔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나쳤었는데 그날은 조금 더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도 늦게 퇴근하시네요. 선생님, 라제시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네. 요즘 삼성 공장 파업에 대해 읽느라 밤늦게까지 깨어 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라제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 제 동생이 거기서 일해요. 순간 놀랐습니다. 제가 그 파업에 대해 몇 시간씩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라제시는 자기 동생의 공장 생활에 대해 자세히 말해줬습니다. 긴 근무 시간, 시끄러운 기계 소리,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까지요. 제 동생은 두 아이가 있습니다. 라제시가 말했습니다. 그냥 아이들이 잘 지낼 수 있길 바라는 거죠. 라제시의 말을 들으면서 마치 그의 동생의 삶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했습니다. 공장의 기계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같고 그 더운 공기의 느낌이 전해지는 듯했습니다. 회사는 아주 커요. 라제시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소박한 삶을 살아요. 우리는 사치스러운 걸 바라지 않아요. 그저 존엄성 있게 살 수 있을 만큼이면 돼요. 그 말이 저에게 깊이 와닿았습니다. 존엄성. 그건 단순히 돈이나 일자리가 아니라 존중받고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지금까지 읽은 모든 것들이 갑자기 훨씬 더 현실적으로 다가왔거든요. 이건 단순히 화면에 적힌 글이나 보고서 속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걱정은 진짜였습니다. 제 가족이 생각났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직업을 얻길 바랐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그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길 원하셨죠. 라제시 동생도 자기 아이들에게 그걸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다. 하지만 또 삼성 쪽 입장도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공장을 계속 운영하려면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만약 너무 많은 돈을 주거나 부모 때문에 자식을 채용한다면 다른 회사들과 경쟁에서 밀릴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공장이 문을 닫을지도 모르고 그럼 모두가 일자리를 잃게 될 거예요. 정말 복잡했습니다. 알면 알수록 질문만 더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통과 발전을 균형 있게 맞출 수 있을까? 국제적인 대기업들이 다른 문화를 가진 나라에서 잘 운영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기업과 노동자가 모두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을까? 그날 밤, 창밖으로 붐비는 뭄바이 거리를 바라보며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어딘가에서 라제시의 동생은 아마 자신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국 어딘가에선 삼성의 임원들이 자기 회사에 대해 걱정하고 있겠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국제무역 컨설턴트로서의 제 일은 단순히 숫자나 계약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는 거요. 사람들을 이해하는 일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함께 잘 일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일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배워야 할 게 아직 많다는 거요. 하지만 이제는 머리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배우기 시작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삼성 파업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꼭 풀어야 할 퍼즐처럼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거든요. 그 주에 국제무역 수업에 들어갔을 때 칠판에 인도에서의 삼성 파업이라고 쓰여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제가 잘 알고 있는 주제였거든요. 교수님인 샤르마 박사님이 누가 이 소식을 따라가고 있었는지 물으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이 번쩍 올라갔습니다. 교수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키란, 와서 내가 알고 있는 걸 우리에게 말해줄래?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교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지만 배운 걸 나눌 수 있어서 설레기도 했습니다. 동기들이 궁금해하는 얼굴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인도에 큰 삼성 공장이 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파업 중이에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건 두 가지예요. 더 많은 돈과 그들의 아이들이 은퇴 후에 그들의 자리를 이어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몇몇 친구들이 혼란스러운 표정을 짓는 게 보여서 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인도에서는 물가가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이 받는 돈으로는 예전처럼 생활하기가 힘듭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리고 자식들에게 일자리를 물려주는 건 인도 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직업은 가정 내에서 이어져야 한다고 믿거든요. 제가 말을 이어나가자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내세우는 입장도 생각이 났습니다. 삼성은 이미 다른 회사들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만약 더 많이 주면 전 세계 다른 공장들과 경쟁하기 힘들어질 거라고 걱정하고 있죠. 그리고 아이들에게 자동으로 일자리를 주는 건 별로 탐탁지 않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각 직무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뽑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중국에서 온 교환학생인 페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키란, 그녀가 말했습니다. 삼성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삼성은 돈도 많은 큰 회사잖아요. 왜 일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걸 그냥 들어주지 않는 거죠? 저는 잠시 멈추고 어떻게 대답할지 생각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삼성은 이한 공장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 공장이 있잖아요. 인도에서만 특별히 다르게 하면 다른 나라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페이는 여전히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지금 인도에 있잖아요. 인도 문화를 존중해야죠. 여기에 사업을 하고 싶다면 우리 방식을 따라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삼성을 변호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페이가 왜 화가 났는지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내 말이 맞아. 그들이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은 동의해.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이 사업을 유지해야 하는 것도 생각해야 해. 돈을 너무 많이 쓰면 공장을 닫아야 할 수도 있어. 그러면 모두가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지. 갑자기 교실 전체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의 말에 동의하고 어떤 사람은 페이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마치 의견의 화산이 폭발한 것 같았습니다. 교수님이 모두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제 친구 인 라울이 소리쳤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해. 삼성이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거라고. 그러자 제 앞에 앉아있던 아니타가 맞받아쳤습니다. 삼성이 양보하면 다른 회사들도 똑같이 해야 할 거야. 그러면 인도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어.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갈등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두 쪽 다 이해가 됐거든요. 일하는 사람들도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현실이 있었고 삼성은 치열한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둘 다 만족시킬 방법이 있긴 할까 싶었습니다.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저는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이나 일자리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의 균형을 찾는 문제였습니다.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변화하는 세상에 맞춰 나가야 하는 거였죠. 저는 목소리를 높여 모두가 제 말을 들을 수 있게 했습니다. 얘들아, 제가 말했습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기보다는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해결책을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생각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삼성이 일하는 사람들의 자녀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어떨까? 그러면 그들이 공장에서 일자리를 얻을 가능성이 더 커지고, 삼성도 가장 적합한 사람을 고를 수 있잖아. 잠시 침묵이 흘렀고, 곧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활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페이도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박수를 치며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한 제안이야. 키란, 국제 비즈니스에서는 이런 창의적인 사고가 필요하지. 저는 자리로 돌아가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위기를 진정시키는데 일조했다는 게 자랑스러웠지만 진짜 삼성 파업은 우리 수업처럼 쉽게 해결되진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파업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국제 무역에서 중요한 건 단순히 숫자나 정책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사람들, 그들의 문화, 그들의 필요를 이해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서로 다른 세계를 하나로 잇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중요했죠. 저는 큰 회사와 지역 사회가 함께 일할 수 있는 세상을 꿈꾸며 잠들었습니다. 전통과 발전이 함께 갈 수 있는 세상이요.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그걸 이뤄내는데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 토론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마치 뇌가 무한 반복을 하는 것처럼 모든 주장과 반박이 계속 재생됐죠. 뭔가 더 해야 할 것 같았는데 도대체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아서 밤늦게까지 잠을 설쳤습니다. 어느 날 저녁 책상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때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노동관계 전문가로 유명한 교수님이 계셨거든요. 그분께 가서 이 복잡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지 물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교수님께 메일을 보냈죠. 삼성 파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요. 놀랍게도 1시간 안에 답장이 왔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교수님이 저와 단순히 만나겠다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노조 대표들이 모여 파업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에 저를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실제로 그 문제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작고 답답한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커피향과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큰 테이블 주위로 다양한 연령대의 남녀가 앉아 있었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과 결의가 서려 있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좀 뜬금없어 보였지만 배우고 싶은 마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저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벽에라도 녹아들듯 몸을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들의 이야기에 빠져들어서 앞으로 몸을 기울이게 됐죠. 이건 단순한 요구사항을 외치는 노조 대표들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사람들이 진짜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머리에 흰머리가 섞인 한 여성이 자기 아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아들이 공장에서 일한다는데 얘가 집에 돌아올 때마다 눈 밑이 시커멓게 내려앉아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아직 25인데 40처럼 보여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아들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긴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서 너무 피곤해 저녁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모습이요. 다른 한 남자는 거칠어진 손을 내보이며 공장의 위험한 작업 환경에 대해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호사스러운 걸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가 말했죠. 그저 우리가 일하러 나가면 무사히 집에 돌아올 수 있길 바라는 것뿐이에요. 그 말을 듣자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매일같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일하는 이들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다 한 나이 지긋한 남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나더니 테이블에 몸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이 회사에 30년을 바쳤습니다. 눈에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맺힐 것 같았습니다. 생일도 놓치고 허리는 항상 아팠고 식탁에 음식 올릴 걱정도 하면서 살아왔죠. 그런데 이제 와서요? 그는 한숨을 쉬며 잠시 멈추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이제 와서 우리가 쓸모없다고 말해요. 우리가 지은 이 회사에 우리 아이들 자리는 없다고요. 그의 말이 저에게 강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제 아버지를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저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누가 아버지에게 그의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회의가 계속되면서 더 많은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픈 자식에게 약을 사줄 돈도 없는 노동자들, 자신들에게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젊은이들, 스트레스와 불확실성 때문에 갈라진 가족들,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존중받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희생이 인정받길 바라는 거였죠. 그들은 자신의 삶이 의미 있다고, 단순히 기계 속 톱니바퀴가 아니라고 말해주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 방을 나서는데 머릿속이 혼란스럽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동안 제가 공부했던 숫자와 통계에 이제는 얼굴과 이름이 붙은 셈이었죠. 이들은 단순한 파업 중인 노동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부모였고, 자식이었고, 이웃이었습니다. 저처럼 꿈을 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몸을 뒤척이며 그들의 이야기가 자꾸만 떠올랐죠. 수업 토론 중에 페이가 했던 말도 생각났습니다. 제가 너무 서둘러 삼성 측을 변호한 건 아닐까요?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고통을 잊어버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또 제가 했던 말도 떠올랐습니다. 삼성은 글로벌 경쟁력을 생각해야 해요. 지역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면 치열한 국제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갈래 길 사이에서 마음이 갈라지는 듯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의 고통이 이해됐고 그들이 존중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깊이 공감됐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비즈니스 세계의 현실도 알았습니다. 회사가 감정에만 끌려 모든 요구를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해가 창문을 통해 서서히 들어오자 저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좋은 국제무역 컨설턴트가 되려면 단순히 스프레드시트와 이익만을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모든 비즈니스 결정 뒤에는 실제로 그 결정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요. 삼성 파업은 이제 더 이상 그냥 하나의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의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현실을 똑바로 마주하게 해주는 생생한 교훈이었죠. 그리고 이 분야에서 진정한 변화를 만들고 싶다면 기업의 요구와 노동자들의 필요를 어떻게 균형 있게 조율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저는 전에 느껴본 적 없는 목적의식을 느꼈습니다. 기업과 공동체 간의 간극을 메우는 일이 결코 쉽지 않겠지만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저는 그 도전에 맞설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파업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삼성 공장을 지나갔는데 한때 붐비던 그 입구는 이제 조용했고 몇 명의 경비원만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울타리에는 알록달록한 시위용 팻말들이 걸려 있었지만 그 글자들은 뜨거운 인도 태양 아래 점점 흐려지고 있었죠. 마치 도시 전체가 숨을 죽이고 뭔가 일어나길 기다리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다 37일째 되는 날, 드디어 무언가가 일어났습니다. 그날을 또렷이 기억하는 이유는 제가 평소에 자주 가던 카페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 그 소식을 들었거든요. 인도와 한국 정부가 마침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는 거였습니다.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한 달 넘게 아무런 진전이 없던 상황에서 드디어 일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으니까요. 얼른 차이를 마시고 사무실로 뛰어갔습니다. 사무실은 그 얘기로 떠들썩했습니다. 동료들은 컴퓨터 앞에 모여서 계속해서 뉴스 사이트를 새로 고침하고 있었고 심지어 제 상사도 자꾸만 핸드폰을 확인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협상은 며칠 동안 이어졌습니다. 마치 나라 전체가 지켜보고 있는 듯했습니다. 과연 노동자들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까요? 삼성이 타협할까요? 아니면 아예 인도를 떠나버릴까요? 저는 매일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뉴스를 쫓았습니다. 가끔 라제쉬가 순찰 도는 모습을 볼 때가 있었는데 서로 고개만 끄덕여도 그가 얼마나 이 일에 큰 관심을 두고 있는지, 그리고 그의 동생과 다른 노동자들에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세미나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좋은 협상이 어떻게 양측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 복잡한 요소들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고 몇 시간 동안 공을 들였습니다. 발표를 마치자 교수님이 제 보고서에 감명받은 것 같았습니다. 비즈니스적인 측면과 인간적인 측면을 모두 잘 이해했다고 칭찬해 주셨죠. 그 말을 듣고 뿌듯했지만 동시에 깊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제가 배운 건 국제 무역이 단순히 돈과 거래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삶과 희망,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다루는 일이었죠. 제가 이 일을 잘하고 싶다면 그 부분을 절대 잊지 말아야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주위를 둘러보니 페이가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습니다. 아마 저와 페이 둘 다 그동안의 열띤 논쟁을 통해 뭔가 배웠던 것 같아요.
국제 비즈니스의 세계에서는 이익과 효율성만큼이나 이해와 타협도 중요하다는 거요.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머릿속에는 온통 이번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수업 시간에 오갔던 격렬한 논쟁들, 열정적인 노조 대표들, 그리고 밤늦게까지 했던 조사들, 이 모든 것들이 마치 혼란스러운 그림처럼 제 머릿속에서 뒤섞였습니다. 수업 중에 페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삼성, 너무 융통성 없는 거 아니에요? 그때 저는 회사 측 입장을 옹호했었는데 이제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대기업들도 성공하면서도 자기 직원들을 신경 쓸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출근길에 평소 가던 찻집에 들렀습니다. 주인인 파텔 아저씨가 따뜻하게 웃으면서 저를 반겼죠. 자네, 오늘도 무슨 생각이 많은 것 같은데 무슨 일 있나? 하며 뜨거운 차 한 잔을 건네셨습니다. 저는 달콤하고 향신료가 가득한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저씨, 혹시 세상을 갑자기 다르게 보게 된 적 있으세요? 평소에 믿었던 것들이 더 이상 확실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요. 아저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다 어른이 되어가는 거지. 젊은이, 우리 모두 그런 순간을 겪게 돼. 그 말이 출근하는 동안 계속 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어른이 되는 거지라 정말 제가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걸까요? 사무실에 도착했는데 평소에 하던 업무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직원들을 잘 대하는 기업들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죠. 돈을 벌면서도 직원들과 지역사회를 배려하는 방법을 찾아낸 회사들이 많더라고요. 그 중 하나가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그 회사는 여러 나라에 공장을 두고 있었는데 단순히 최저임금만 주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을 만큼의 급여를 주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직원들 자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가족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까지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만약 모든 회사가 이렇게 한다면 어떨까요? 국제 무역이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생각할수록 점점 더 흥분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된 거예요. 대기업들이 직원들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이사회 회의실과 공장 바닥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는 꿈이 생긴 거죠. 그날 저녁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새로운 꿈에 대해 이야기하려고요. 엄마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키란, 그 일로 충분히 돈을 벌 수 있을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기업에서 일할 때만큼 돈을 못 벌더라도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그게 엄마랑 아빠가 항상 가르쳐 주신 거 아닌가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엄마의 목소리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키란, 우리가 그렇게 가르쳤지. 내가 내 마음을 따르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해. 다음 날, 저는 상사의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제 새로운 목표에 대해 말했죠. 놀랍게도 상사는 저를 비웃거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키란, 너 정말 뭔가 큰 걸 깨달은 것 같구나. 사실 우리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루는 새로운 부서를 만들까 생각하고 있었어. 내가 그걸 세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니?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꿈을 실현할 기회가 온 거였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면서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세상이 더 밝아 보였고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건 새로운 여정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분명 앞으로도 도전이 있겠지만 그걸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라제시의 동생처럼 더 나은 삶을 꿈꾸는 모든 노동자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꿈을 이룰 힘이 있는 대기업들도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 두 세계를 하나로 연결할 방법을 찾아낼 거라고 결심했습니다. 삼성 파업은 제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이제 저는 그 새로운 세계를 탐험해보고 싶습니다.